지방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일단 5월 말에 발표할 수 있는 것은 합의가 그때까지 되고 당정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5월 말에 분명히 발표하고 3.29 투기 재발 방지 대책을 LH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에 추가하여 설계 공모, 입찰 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고막이 터질 정도로 이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났었거든요. 가스 새는 소리 다가봤더니 교통사고가 났다. 나이를 보면 만 17세가 6명, 만 18세가 12명, 만 19세가 24명으로 남학생이 32명, 여학생이 10명,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지금 9명. 알맹이를 봐야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포장지만 또 예쁜 부분만 자꾸 보여주셔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국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들에 대해서 화이자 등 교차 접종 임상 연구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네, 법사위원장이 공석인 국회 법사위는 의사봉을 둘러싸고 충돌했고 또 여당 내에선 부동산 정책 궤도 수정을 놓고 엇박자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이트 포커스에서 전국 진단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가지 거론됐던 부동산 규제 완화책 가운데 재산세 감면안을 거의 확정했습니다. 네, 특히 종부세 기준 상향과 또 대출 규모 대폭 확대에 대해서는 당 안팎에서 이견이 만만치 않아 논의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영길 대표 취임 이후 여당이 내놓을 첫 부동산 카드는 일단 재산세 완화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재산세 감면 구간을 9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방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일단 5월 말에 발표할 수 있는 것은 합의가 그때까지 되고 당정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5월 말에 분명히 발표하고 야당인 국민의힘도 만시지탄이지만 잘못된 걸 고치는 건 다행이라며 이견을 보이지 않은 만큼 조만간 법안 처리가 확실시됩니다. 문제는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종부세와 대출 규제 완화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일단 종합부동산세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고령자 등 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과세를 미루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고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일정 부분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만 정부와 공감대를 이룬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DTI, LTV 이 규제 자체가 너무 말하자면 규제가 엄격하다. 실수요자 그리고 생애 최초 아파트 주택을 마련하겠다는 분들을 위한 그런 어떤 방안은 역시 같이 함께 마련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반기 금리 인상이 유력한 만큼 무턱대고 대출 문턱을 낮추기엔 고려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대표는 이미 물 건너간 LTV 90%에 이어 이번엔 집값 6%만으로 내 집 마련을 가능하게 하겠다며 새로운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 체제에 민주당이 구상한 부동산 규제 완화책 가운데 확정적인 건 사실상 재산세 감면이 유일합니다. 이미 시장에는 규제를 많이 푼다는 메시지가 던져진 만큼 여당이 정책 혼선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재산세 감면 대상이 현행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아지면 전국에서 59만여 세대가 세금 부담을 덜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와 양도세는 여당이 완화할지에 대한 논의를 보류함에 따라서 일단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공시가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를 구간별로 22%에서 최대 5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전국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가운데 6억 원 이하는 92%, 서울은 10집 가운데 7집꼴입니다. 여당에서 유력하게 검토되는 안은 현재 6억 원인 재산세 감면 기준을 9억 원으로 높이는 겁니다. 이렇게 확정될 경우 서울 공동주택의 13.5%,
34만 6천 가구가 새로 포함됩니다. 시세로는 9억 원에서 13억 원 사이 정도로 전국적으로는 60만 가구 가까이 추가되는 겁니다. 이 가운데 1주택자라면 재산세 감면 기준 상향으로 오는 7월과 9월 두 차례 나눠서 고지되는 재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보유세는 142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올해는 공시가가 8억 원 정도로 오르면서 보유세 183만 원을 내야 했는데 감면 혜택으로 151만 원 정도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40만 원 정도까지 재산세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보다는 재산세가 그래도 소폭 상승하게 될 겁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 9억 원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늘어나고 이들의 세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논의도 사실상 무산돼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중과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하거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강남 등 주요 지역 아파트값은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과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6월부터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면서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백화쟁명식으로 이어지던 부동산 세제 논의가 다소 싱겁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숨고르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6월 이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여당 내에서 좀 더 동선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만은 정부는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제하면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 달까지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부동산 투기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진단과 해법이 달라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5월 둘째 주 상승률이 0.1% 수준에 육박했고 강남 4구는 더 높게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불안 해소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정부가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존 부동산 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과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제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과 당정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되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과 양도소득세 유예, 무주택 실수요자 LTV 상향 등 당내에서 제기되는 논쟁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또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3.29 투기 재발 방지 대책을 LH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에 추가하여 설계 공모, 입찰 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LH 임직원들의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합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지난해 LH의 경영 실적을 가장 엄격하게 평가하고 이전 평가에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LH 직원과 공무원, 이들의 친인척 등 25명의 미공개 정보 활용 투자와 농지법 위반 의심건을 확인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네, 경찰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과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형제의 세종시 개발 예정지 인근 땅 투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행복청 A사무관과 동생인 국토부 B주무관이 부동산 개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 세종시 연기면 보통리 농지 1,300여 제곱미터를 어머니와 함께 6억 3천만 원에 사들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국방부의 종합대책에도 부실급식 제보가 잇따르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2주도 안 돼 다시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부실급식 문제 등을 둘러싼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는데 앞으로 이런 회의를 정례화해서
격리장병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13일 만에 다시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지난 7일 장병 처우 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았는데도 격리장병 부실급식 문제가 계속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앞서 휴가 복귀 후 격리 중이던 중부 지역 공군부대 병사는 브로콜리에 감자 반쪽 정도가 전부인 급식이 부실하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육군 11사단 병사는 점심 식단 사진을 올리며 못 먹어서 서러워 본 적이 있느냐는 하소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계속해서 이제 부실급식 논란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볼 기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병사 처우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다시 한번 강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종합대책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정례화해 격리장병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군에서는 지난 18일 새벽 병사들이 술을 마시다 들키자 이를 적발한 간부와 몸싸움까지 벌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부실 급식에 이어 병사들의 기강회의에 이르기까지 내부 문제가 연이어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또 계룡대 격리장병의 부실 급식 주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급식 사진으로 허위 보고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감사를 마친 국방부는 관련자 징계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국방부는 운동복과 베레모 등 불량 피복 납품 사태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 정보기관과 합동으로 피복류 납품업체에 대한 무작위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사청은 앞서 피복류 6개 품목 18개 업체를 조사해 육군 여름 운동복과 춘추 운동복, 베레모 등 3개 품목을 납품한 8개 업체가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납품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을 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19일 오후,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새벽 3시 10분쯤 워싱턴에 도착을 해 3박 4일간의 방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21일 오전 백악관에서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먼저 접견하고 오후에는 우리 시간으로 모레 새벽 바이든 미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회담 후 두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회담 성과 등에 관해 설명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경기지사는 당내 박원순계 의원들까지 끌어안으며 당내 새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고, 또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도 연일 새 확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권 행보를 뒷받침할 성장과 공정 포럼에는 민주당 의원 35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영배, 서삼석 의원 등 호남 의원뿐 아니라 박원순계 핵심 인사인 삼선의 박홍근 의원도 지지를 선언하며 깜짝 합류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 공관에서 잇따라 당내 박원순계 의원들을 만나며 지지를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지지 모임을 꾸린 데 이어 당내 세력 다지기에도 본격적으로 나선 겁니다. 대선과 직접 관련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뜻을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힘이 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새 확장에 자신감을 얻은 이재명 지사는 야권의 유력 경쟁자인 윤석열 전 총장을 예쁜 포장에 빗대 애둘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알맹이를 봐야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포장지만 또 예쁜 부분만 자꾸 보여주셔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반등을 노리고 있는 정세균 전 총리는 민주화 열사 유가족과 만난 자리에서도 검찰개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온화한 이미지를 벗고 강경 발언을 통해 당내 친문 의원과 당원에게 손짓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게 한 데는 이제 검찰인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좀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 텃밭인 호남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목포와 강진, 나주에 이어 광주까지 흐른 강행군을 이어가며 바닥 다지기에 집중했습니다. 다음 달 중순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막을 올릴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민주당 주자들 사이 세불리기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대표 선거에 공식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신고 대결 구도가 가시화하면서 여론조사 1, 2위를 다투고 있는 두 후보의 공약과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황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선 원내대표 출신인 나경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야권 대통합을 이뤄야 할 중요한 시기다 보니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단순한 경륜과 또 단순한 패기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선 경선 과정을 파격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저 나경원은 용광로를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우려도 나옵니다. 황교안 전 대표와 함께 강성 구구 이미지가 채 가시지 않은 데다 서울시장 경선에서 낙마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간 당내 구주류 세력을 비판해온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같은 날 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참패한 지난 총선에서 당이 비겁했을 뿐만 아니라 인색하기까지 했다며 나를 세운 이 전 최고는 개방과 경쟁만이 젊은 세대와 능력자를 끌어올 수 있다며 차별 철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어떤 소도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 목장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경선이 시작하기 전까지 들어온 모든 소들은 우리 소입니다. 다만 특정한 소를 위해서 기다려주지는 않을 겁니다. 당내 두 거물급의 출마 선언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후보군이 두 자릿수에 이르면서 일각에선 내년 지방선거 출마 전에 이름을 알리려는 시도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신구 대결, 세대 간 대결 구도가 조성되면서 일단 흥행에는 성공했다는 긍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22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당원과 일반 국민 50대 50의 여론조사를 거쳐 오는 27일 본선에 진출할 5명이 결정됩니다. 본선은 당원 선거인단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70대 30으로 이른바 당심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대선을 앞둔 당원들의 전략적 투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구주류를 상대로 한 신진 후보군이 얼마나 돌풍을 일으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와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재판에 넘기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찰청 승인 여부가 남아있는데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전에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와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수사팀의 시선은 이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고정돼 있습니다. 이광철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시절인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파악하고 이규원 검사와 차규곤 출입국 본부장 사이를 조율해 불법 출국 금지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수사를 막은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도 등장합니다.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을 떠나는데 수사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달라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요청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입니다. 지난달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이광철 비서관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기겠다는 방침을 대검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검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김호수 신임 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오는 26일 전에는 기소 여부를 결론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임 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정리해 부담을 덜어주고 김 후보자가 이번 의혹에 연루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수원지검이 이광철 비서관을 기소하더라도 다른 수사가 남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이규원 검사의 야당 정치인 명예훼손 사건과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의 배경으로 이 비서관이 지목된 상황입니다. 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하는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씨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에도 이 비서관이 관여됐습니다.
이광철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관으로 시작해 선임 행정관을 거쳐 지금의 민정비서관에 이르기까지 청와대에서 굳건하게 자리를 지킨 인물입니다. 이광철 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검찰이나 공수처의 칼끝은 이 비서관을 넘어 더 윗선을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공개와 관련한 진상조사에 나선 대검찰청이 공소장 열람 인물에 대한 개별 확인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대검찰청 감찰 1과에서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을 열람한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업무상의 이유로 공소장을 열람한 사람을 빼면 의심스러운 대상자는 몇 명이 되지 않고 대검에서 이미 범위를 추려낸 상태라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았다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의 원내대변인은 박 장관이 현직 중앙지검장이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에도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태영호 원내부대표도 박 장관이 해야 할 일은 이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자 색출이 아니라 직무배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택배 화물차가 마주오던 화물차와 충돌한 뒤 중심을 잃고 건물을 들이받으면서 건물 가스 배관이 폭발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건물 두 곳이 모두를 타면서 점포 주인과 지나가던 행인을 포함해서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심을 잃은 택배 화물차 한 대가 상가 건물을 들이받습니다. 몇 초 뒤 폭발이 일어나고 거센 불길이 치솟아 오릅니다. 땅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에 건너편 가게 창문까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시민들은 혼비백산해 몸을 피합니다. 출근길에 굉음이 되게 크게 많이 들려서 이게 무슨 사고인가 싶어서 가게 유리창이 다 깨질 만큼 폭발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서울시 흥동에서 사고와 함께 폭발이 일어난 건 오전 10시 반쯤. 5톤짜리 택배차와 1톤짜리 화물차가 충돌한 뒤 그 여파로 택배차가 건물로 돌진했고 가스 배관이 터지면서 불이 난 겁니다. 지나가는데 소리가 고막이 터질 정도로 이게 샥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났었거든요. 가스 새는 소리. 가봐봤더니 교통사고가 났더라고요. 순식간에 건물을 휘감은 불길은 5층짜리 상가 건물뿐 아니라 바로 옆에 있던 단층 가건물까지 모두 태웠습니다. 이 불로 건물은 새까맣게 그을렸고 외벽은 건물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로 뜯겨나갔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담당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불은 3시간 만에 꺼졌는데 가건물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건물 자대 속에선 숨진 사람들이 발견됐습니다. 가건물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던 주인과 지나가던 행인까지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와 건물 안에 있던 주민 등 6명은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평상시는 무슨 장사 안 되고 그러니까 오후에 출근하시는데 해필이면 오늘따라 또 일찍 나오셔갖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내 가스 배관이 터지면서 폭발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물차끼리 충돌 사고가 난 경위에 대해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을 하고 판매까지 한 10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불법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았다는 건데 일부 청소년들은 심각한 중독 현상까지 겪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가방을 열자 묻히는 패치 형태의 약이 담긴 상자가 나옵니다. 겉 포장에는 마약이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한 장, 2장, 3장. 이 돈은 뭐예요? 4장. 다른 곳에서도 쓰고 버린 포장지가 발견되고. 펜타밀 사용한 것도 있네요, 이거. 본인 이거 뭐 왜 두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작은 가방에서도 잘게 자른 의약품이 발견됩니다. 경찰이 찾은 것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입니다. 이 펜타닐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판매까지 한 10대 4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공항과 상가, 화장실, 심지어 학교에서도 투약했습니다. 범행 시작 당시 모두 미성년자로 아직 졸업하지 않은 고등학생도 9명이나 됩니다. 나이를 보면 만 17세가 6명,
만 18세가 12명, 만 19세가 24명으로 남학생이 32명, 여학생이 10명.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지금 9명입니다.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로 주로 말기암 환자 등 고통이 큰 환자들에게 쓰입니다. 하지만 19살 A씨 등은 그저 환각 증상을 느끼려고 이 약물을 직접 투약했습니다. 병원에서 별다른 신분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자신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을 받는가 하면 또 과거 병력, 투약 여부 같은 개인정보를 다른 병원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단서를 받은 병의원은 경남 부산 일대 25곳이나 됩니다. 다른 데서 파악하는 거는 알 수 없죠. 개인정보 보호법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정보는 본인 동의하에서는 전혀 알 수 없죠. 경찰은 구매와 판매 횟수가 많은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4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신종 마약과 홍보물을 담은 우편물을 배달업체 수십 곳에 보낸 30대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합성 대마와 유사한 신종 마약을 광고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서울과 부산 등 배달업체 50곳에 홍보 전단과 마약 샘플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홍보 전단을 통해 해당 마약이 중독성이 없고 검사에서도 적발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며 비트코인과 텔레그램을 이용해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사짓던 땅 아래에서 폐벽돌과 또 철근 등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다는 한 농민의 제보가 YTN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역 농협이 농협 주유소를 짓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 폐기물을 몰래 내다 버린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김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농민이 지난 1999년부터 소유해온 전북 전주의 밭입니다. 땅을 파보니 부서진 벽돌과 폐 콘크리트, 녹슨 철근이 무더기로 나옵니다. 두릅 농사를 짓던 땅이 이렇게 된 건 지난 2019년 12월 말쯤 농협이 바로 옆 주유소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땅 주인 몰래 폐기물을 묻은 겁니다. 저를 수차례 찾아왔다고 말은 하는데 저는 만나본 사실도 없고 이 해당 지역에 여기 농사 짓는 분들한테 물어보기만 해도 제 전화번호 아는 분들이 많거든요. 결국 애써 심은 두릅나무 약 500그루는 제대로 자라지 못한 채 대부분 상해버렸습니다. 농업이 재배하는 밭을 불법으로 이렇게 무단횡을 하고 그런 농업이 농민을 위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버려진 흙과 건설 폐기물은 덤프트럭 약 5대 분량이었던 것으로 추산됩니다. 해당 지역 농협은 그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공사 시공업체가 하는 것이라 저희들 관리 감독이 좀 소홀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챙겼어야 되는데 폐기물을 지자체 허가 없이 불법 매립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 신고라는 걸 배출 전에 저희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내용대로 이제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신고 없이 전주시는 농협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건설 폐기물을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령할 예정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치킨업계 2위 BBQ, 또 3위 BHC가 가맹점에 갑질을 하다가 나란히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가 점주들의 단체 활동을 방해한 것을 놓고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고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본부가 더불어 성장하는 지난 2017년 BBQ는 가맹점과의 이른바 동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치킨값 인상 파동과 편법 증여, 가맹점 갑질 논란이 이어진 뒤였습니다. 1년 넘게 변화가 없자 가맹점주들은 협의회를 만들고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BBQ의 대답은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였습니다.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 6곳은 실제 계약 갱신이 거절되거나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가맹점들은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고 생존권의 문제인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BBQ는 이 밖에도 가맹점이 비용을 부담하는 홍보 전단을 의무적으로 만들게 하다 적발돼 모두 15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BHG 본사는 각종 공급 물품들을 폭리적인 가격으로 거래하게 강요하고 가맹점들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탄압해 왔습니다. 지난 2018년 BHC 가맹점들은 협의회를 꾸리고 본부의 냉동육 공급 등 각종 의혹을 언론에 알렸습니다. 이후 BHC는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 7곳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계약을 즉시 해지해버립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협의회의 언론 제보가 가맹 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BHC는 여기에 더해 가맹점이 모바일 쿠폰을 취급하도록 강제하고 수수료를 떠넘기다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BBQ와 BHC 서로 소송전을 벌이며 갈등을 빚어온 치킨업계 2위, 3위지만 가맹점들에 대한 갑질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처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다음에 화이자 등 다른 백신을 맞는 교차 접종이 면역 효과가 좋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임상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국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다른 백신을 투여하는 임상시험이 조만간 실시됩니다.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성별과 연령 등을 고려해 4,500명을 선정한 뒤 시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 2차 접종 백신을 다르게 했을 때 면역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상 반응의 정도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들에 대해서 화이자 등 교차 접종 임상 연구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연구는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교차 접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희귀혈전 논란 이전에 아스트라제네카를 1차 접종한 20대 13만여 명은 임상시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스페인의 시험 사례에서 교차 접종의 효과가 확인되고 독일과 프랑스는 실제 교차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시험을 서두른 것으로 보입니다. 효과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백신의 장점만을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안전성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이미 충분히 투여된 백신이기 때문에 이상 반응이 특별히 더 증가할 가능성도 저는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백신의 효과를 높이는 부스터샷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교차 접종 연구를 진행하는 목적으로 분석됩니다. 백신 3회 접종이 현실화할 경우에 대비해 교차 접종의 의학적 근거를 미리 마련해 놓으면 백신 종류에 따른 수급의 탄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스터샷 접종과 관련해 정부는 이미 화이자 백신 4천만 회분을 추가로 계약하는 등 물량을 확보해 놓았다며 필요에 따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충남 마산 온양온천 관광특구에서 목욕탕을 중심으로 연쇄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관된 목욕탕은 3곳인데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충남 아산 온양온천 관광특구에서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목욕탕 이용자인 60대가 처음 확진된 뒤로 다른 손님과 가족, 지인들까지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곳으로 확인된 목욕탕 수는 계속 늘고 있고 인접한 천안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앞서 집단 감염이 확인된 천안 체대 입시학원과도 연관성이 확인됐습니다. 역학조사에서 학원 확진자의 할머니가 목욕탕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목욕탕 인근 거리에는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상인들은 당장 생계가 막막해졌다고 말합니다. 장사가 안 되는 게 뭐 첫째 그게 걱정이지요 뭐. 사람 다니지를 않아요. 가면 갈수록 더 걱정이지요 뭐. 확진자 가운데 유흥주점 관련자도 있어 또 다른 집단 감염으로 확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아산 지역 모든 목욕탕 이용자와 종사자들에게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가 이루어지면서 선별 진료소에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아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를 유지하면서 일부 시설 방역 수칙을 강화했습니다. 각종 모임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개최 가능하며
전체 정원 대비 스포츠 관람은 10%, 국공립시설은 30%, 종교시설은 20%로 제한합니다. 또한 목욕장업 이용 시 1시간 이내 이용 제한을 두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고의로 은폐하는 경우 행정조치하고 지역사회 감염 전파 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며 잠시 멈춤에 반드시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지난 주말 강원도 철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홍천에서도 군부대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10명이 넘는 병사가 집단 감염됐는데 이미 단체 휴가를 나간 뒤라 지역 감염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강원도 홍천 육군 11사단, 사단 예하부대 소속 병사 20대 A씨가 휴가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즉시 군부대에 보고했고 군 당국은 부대원 39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벌였습니다. 10명이 넘는 추가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는데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같은 날 휴가를 나간 병사들이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휴가 중인 병사 가운데 1명이 확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부대 내 집단 감염까지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자신이 휴가 중인 상황에서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확진된 병사는 모두 같은 중대 소속. 방역당국은 부대 내에서 집단 감염된 후 이 사실을 모르고 휴가를 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휴가 병사로 인한 N차 감염이 우려되는 가운데 휴가 병사를 통한 가족 간 추가 감염이 전남 지역에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휴가를 다녀온 병사를 통해 20명이 넘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철원 육군 6사단의 사례와는 정반대 연쇄 감염 경로를 보입니다. 휴가 갔다 오면 이제 포트겸이 하는 중에 확진이 확인된 거고, 저희는 이제 휴가 출발한 다음에 이제 확인된 거예요. 휴가를 다녀온 병사를 통해 지역 사회에서 군부대 안으로 또는 휴가를 나간 병사를 통해 군부대 안에서 지역 사회로 연쇄 감염이 발생하는 상황. 확산 고리를 끊기 위한 군 당국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YTN 홍석욱입니다. 유흥시설 업주들이 1년 가까이 이어져 온 집합금지 조치에 반발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방역당국이 내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현행 방역 지침이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작은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57살 고선희 씨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시작된 집합금지가 300일 가까이 이어지면서 가게는 엉망이 돼버렸고 쇼파도 지금 다 곰팡이가 다 썰었잖아요, 이런 데가. 통장 잔고는 바닥났습니다. 잔고가 지금 다 빠져나가고 지금 4,000원 정도 남았을 거라고요. 밀린 임대료에 생활비 부족까지 빚만 계속 불어나면서 단 하루도 더 버티기 힘든 상황에 놓였습니다. 가져놓으면 냄새는 나죠. 쥐새끼는 돌아다니지. 주방에는 모르는 새지. 나는 뭐 해야 돼요. 내가 수면제 없으면 잠도 못 자요. 서울 종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55살 헐미 씨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년 사이 고지서는 수북이 쌓였고 건물주에게 퇴거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벌지도 못한 사람이 500씩 나가야 돼요. 근데 나는 500이지만 1,000만 원짜리도 있어요. 사장님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갖고 뭐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다 못한 유흥업주들은 또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시간 제한이 있어도 좋으니 최소한 다른 업종과 형평성에 맞게 집합 금지만이라도 풀어달라는 겁니다. 벌써 5명의 업주가 생활고를 호소하며 세상을 등졌다며 손실보상법을 조속히 제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병 업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빚도 쪽에 죽었습니다. 회견 뒤 일부 업주들이 서울시청 청사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고심에 빠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생각하면 방역 지침을 완화해야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만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내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3주간 또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는 또다시 집합금지가 이어진다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점등 시위나 영업 강행 등 단체 행동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선수, 나이 순으로 따라서 박범원 현 사무총장이 대상이 돼서 법사위원장을 저희가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법사위를 민주당이 계속 차지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지나친 욕심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사위원장 선임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아니지. 윤호중 위원장이 못 오는 이유가 뭔데? 효율적인 회의 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왜 이래요? 가만히 있어봐야죠. 박주민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십시오. 이러시긴 또 뭐 하는데? 간사 선임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뭐 그닥 낯설지만은 않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모습 보셨습니다. 또 고성이 오가고 소란스러웠는데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 등을 조율할 법사위가 저렇게 사회권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반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왜 반쪽이 된 건지 두 분과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한대 교수, 또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뭐 꼭 21대 국회에 들어서만 보는 모습은 아니죠. 왜냐하면 법사위가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일까요? 어쨌든 지금 보면 백혜련 의원 모습도 나왔습니다만 사회권, 그러니까 의사봉 이 문제 때문에 좀 소란스러웠던 거죠. 지금 법상으로 보면 윤호중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네. 윤호중 원내대표가 선임되면서 사실상 법사위원장이 공석이 됐고 내정으로는 박강원 의원이 내정이 돼 있습니다만 여야 간 합의가 진행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도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법사위원장에 대한 공석이 돼 있는 이 공간을 과거의 전통과 관례에 따라서 야당목이었던 법사위원장은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작물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강하게 압박을 하게 됩니다. 이 법사위원장은 국회 내의 상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각종 체계 작구 심사 등을 통해서 관련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중간 단계 역할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의석수가 상당히 부족한 소수 당 입장에서는 이 법사위원장을 통해서만이 최소한의 견제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추호도 양보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갈등은 첨예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윤호중 대표가 아직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나와야 한다면서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새 간사 뽑는 자리에 윤호중 대표가 왜 안 나왔을까 궁금하긴 해요. 네. 사실 이제 원내대표면은 당에 이제 뭐 지금 상임위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모든 것에 대해서 조율을 하는 입장이어야 되는데 보셨다시피 법사위는 1년 365일 중에 진짜 좀 과장하면은 설날하고 추석 빼놓고는 매일 싸우는 곳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원내대표가 가 있으면 원내대표가 싸움의 중심에 서버리게 되면 다른 것들은 하나도 협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내대표 되자마자 박강원 의원을 후임으로 해서 법사위원장을 넘기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면서 우리한테 법사위 넘겨라 이러면서 표결이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오늘 왜 모였냐 법사위가 사실은 여야가 이견 없이 지금 통과시키기로 한 90여 개의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합의를 본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법사위를 연 거예요. 물론 인사청문회가 있으니까 그 증인 문제도 있긴 하지만 네. 그런데 결론은 이거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왜 법사위가 결론은 또 이렇게 여당이 지려고 하느냐? 자, 여야가 합의된 것조차도 이렇게 절차 문제, 무슨 문제 들어가지고 통과를 안 시키는데 그러면은 압도다수의 180여 석을 가지고 있는 당이 어떻게 그러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줄 수 있겠느냐. 이제까지의 관행으로 보면은 야당에 줬다. 그랬을 경우에 돌아온 일들이 결국 오늘처럼 합의된 것조차도 통과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재발할 건데 이러니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법사위원장을 넘길 의사가 지금으로서는 전혀 없는 걸로 봐야 되겠죠. 네, 사실 뭐 국회법 50조를 이제 야당에서 내세우고 있습니다. 뭐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직무를 대리한다. 뭐 이런 법도 있습니다만 일단 표면적으로는 여야 대치가 이렇게 사회권을 둘러싼 뭐 대치로 보입니다만 본질적으로는 지난 청문 전국부터 계속되어 온 신경전이 좀 김호수 총장 후보자 청문회 앞두고 좀 증폭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치열한 갈등 구도가 앞으로도 좀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서도 앞으로 증인 채택 그리고 여기에 대한 참고인 채택 등을 두고 여당과 큰 갈등을 빚을 공산이 큽니다. 네. 오늘은 뉴스를 보신 분들께서 국민의힘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까지 고발했다 이런 뉴스들 아마 보셨을 텐데 네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처리를 하지 않았다. 말 그대로 직무유기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됩니다. 네. 이처럼 여당과 야당이 이 검찰을 둘러싸고 있는 갈등들은 더 첨예하게 나타날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의 핵심적인 쟁점이 국회 법사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법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조금만 더 첨언을 하게 되면 예. 여당과 야당의 의석수가 차이가 나서 여기에 대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 하더라도 과거에 우리가 동물국회로 비유됐던 그런 모습들을 개정하기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이 처리됩니다. 네. 따라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만약에 여야 간 끊임없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석의 표결에 따라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모든 장치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의석을 바탕으로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는 부분들을 막아서기 위해서라도 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국민의힘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난날 임대차 3법 무리하게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던 전례를 지켜보더라도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현재 법사위 내에서도 조금은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제출한 아무래도 지금 이제 26일 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증인 참고인 조율도 쉽지 않아 보이고 뭐 더 나아가서 청문 보고서 채택도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이 제출한 증인 명단이 나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조율이 좀 쉬울까요? 안 되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네. 조국 전 장관부터 시작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까지 진짜 말 그대로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소위 그 라인들을 다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소위 말하면 검찰개혁 청문회 뭐 이런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여당에서 받아들일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인사청문회를 물론 뭐 인사청문회가 이제 검찰총장이다 보니까 검찰 개혁이나 또 김호수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나온 얘기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너무 나갔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여기서 이제 좀 처음에는 전체 다 안 된다 이랬다가 일부 지금 민주당에서 한 2-3명 정도 이렇게 받을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뭐 조국 전 장관, 뭐 이광철 비서관, 박상기 전 장관 이런 분들은 아마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혹시? 이게 이제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을 바탕으로 지금 뜨겁게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관련된 조국 전 장관 그리고 박상기 전 장관까지 앞으로 수사를 검찰이 하게 될 것이냐 공수처가 맡아야 될 것이냐를 두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만약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신임 검찰총장이 되게 된다면 이러한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담당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공수처가 담당하는 것이 맞을지에 대한 얘기들을 끌고 가는 것은 이 사안을 굉장히 부정적인 이슈 제기하는 것보다는 네. 정책적인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집권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이 회자되는 것들을 좀 막고 싶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이 제대로 된 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법사위가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일 또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일 또 이 여야 어떤 대치 상황이 어떻게 또 전개될지 내일 상황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재산세 완화로 어느 정도 의견이 좀 수렴된 가닥이 잡힌 민주당 부동산 규제 완화책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표 특위위원장 설명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지방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일단 5월 말에 발표할 수 있는 것은 합의가 그때까지 되고 당정 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5월 말에 분명히 발표하고 그때는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여러분이 쓰기 싫다 그래도 듣기 싫다 그래도 상세하게 찾아다니면서라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슨 질문을 하셔도 내용에 관한 답은 들 수가 없는 점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토론을 할 때 토론에서 대안 발굴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려고 제가 제목만 적어가지고 자문위원들께 이런 주제로 토론을 해 주시죠 하고 드렸더니 근데 어느 언론에서 뭐라고 썼냐 하면
김진표가 던진 5가지 대안 뭐 이렇게까지 보도를 쓰실 정도로 관심이 높은 건 이해를 하는데요. 그 외에도 사실은 한 10몇 가지의 대안을 놓고 계속 다양한 토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데스크에도 그렇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진표 위원장. 아무래도 좀 언론 보도에 민감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당내 어떤 토론 과정에 굉장히 좀 신중한 접근을 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앞서 다양한 토론이 있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사실 지금 재산세 감면 부분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고 이제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또 전체 회의에서 반대 의견도 좀 적지 않다 이런 보도까지 곁들여지면서 좀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아 보여요. 네, 일단 뭐 재산세 부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 특히 이제 아파트 가격이 지난 3, 4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인데 이것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에 상당히 이제 부담으로 그리고 재산세 기준이 다른 이제 뭐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연관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중산층들, 이 중산층에게 타격이 굉장히 크다. 이런 논리들이 있기 때문에 감면 구간을 갖다가 9억까지 확대하는 거는 뭐 좀 청와대에서도 어느 정도 양해가 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반응들이에요. 뭐 야당에서 이거는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니까 이 부분은 별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재산세 기준이 완화가 되면 그럼 종부세는 왜 안 하느냐 이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일가구만 가지고 있는데 집값 오른 걸 나고 어떡하라는 얘기야. 나 수입 없고 그냥 집 한 채만 있는데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냐. 그럼 집 팔아서 세금 내냐. 네. 이런 이제 목소리가 이 소위 재산세 기준을 완화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종부세 대상 건물이 전체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 그렇죠. 종부세 완화에 거죠? 대해서 이게 전 국민의 전체 건물의 3.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무주택자가 50%나 되는데 이 3.7%를 위해서 감면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부자 감세 논란이 있는 거죠. 민주당 지지층 또 민주당의 이제까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고요. 그렇게 보니까 이 부분은 그렇다고 안 고칠 수는 없는데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그 사이에 묘수를 찾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하나 나오는 게 1주택자들은 그러면은 지금 수입이 없을 경우에 납부를 좀 유예해주자. 나중에 팔았을 때 그때 이제 세금을 내는 걸로 밀린 세금을 내는 걸로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뭔가 좀 이런 묘수들을 갖다가 지금 찾아내는 이런 것들이 부동산 특위에서 좀 활발하게 좀 논의가 돼서 어쨌든 현실적으로 수입이 있는 곳에 즉 자산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긴 내야 되겠지만 당장 소득이 없는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뭔가 좀 이후에 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라든지 뭔가 좀 유동성 있는 그런 방안들을 민주당이 좀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정책은 뭐 다 아시다시피 재보선 이후 민심을 반영했다고 이제 볼 수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개혁 후퇴라는 어떤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갑론을박이 치열해 보이는데 삼선 의원들도 쓴소리를 하기도 했고요. 뭐 뒤죽박죽이다 이런 좀 표현도 나왔는데 이 같은 어떤 이를테면 엇박자 어떻게 좀 조율할까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습만 보더라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혼란에 대한 비판은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부동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게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보탬이 되겠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아마 우세하겠죠. 네. 재산세 감면에 관련된 기준을 6억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는 건 과거 얼마 전에도 당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청와대의 의지가 워낙 강경했던 터라 6억으로 확정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던 상황인데요. 지금 4.7 보궐선거 이후로 나타나고 있는 민심의 추이를 반영한다면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장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기조의 일관성보다는 오히려 국민의 민심에 맞추어서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냐는 당심에 조금 더 무게추가 기울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데 다만 재산세에 대한 기준이 완화한다 그래서 공시지가는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앞서 말씀하셨던 건강보험을 비롯한 각종 여러 가지 뒤따르는 조치들은 이 공시지가에 같이 연동이 돼 있습니다. 네. 재산세 기준을 일부 완화시켜준다고 과연 성남 민심들이 좀 조정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종부세에 대한 기준, 해당 주택이 굉장히 적다라는 표현을 주셨지만 네. 이걸 전국의 기준이 아니라 서울의 기준으로 놓게 보면은 10%가 훌쩍 넘는 가구들이 또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말 그대로 소득이 아예 없는 상태 속에서 종부세를 부과해야 되는 그런 가정들까지도 상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두고도 당과 청와대 간의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한 갈등들이 노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지난 인사청문 전국 이후 이제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어떤 또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부분이 바로 부동산 정책인데 또 송영길 표 부동산 대책들도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하면 뭐 LTV 90%까지 완화한다는 내용이 있고 또 집값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6%만 내면 누구나 자기 집을 살 수 있도록 물론 이제 무주택자에 한해서란 단서가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좀 어떻게 될까요? 뭐 LTV 같은 경우는 물 건너갔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던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이제 향후에 인상될 경우에 이렇게 빚을 많이 내서 집을 살 경우 그 부담이 이제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온다. 이런 측면에서 비판적인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은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네. 과거 박근혜 정권 때도 예를 들어 이제 대출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데 만약에 오를 경우에는 그러니까 반반씩 내는 거죠. 50%는 국가가 지원해주고 네. 초저리로 정책금리로 그다음에 50%는 내가 내는데 만약에 그 가격이 오를 경우에는 그 오른 거에 대해서 또 그 국가와 소비자가 집주인이 50%씩 나눠 갖는 이런 이제 제도까지 과거에 있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무주택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과거에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뉴스테이 같은 것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면서 무주택자들이 적은 돈으로 영구 임대주택 또는 중간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서 자가 소유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좀 보완 제도로서 지금 누구나 집을 갖다 송영길 대표가 내놓은 거거든요. 네. 좀 이런 측면에서 보면 향후에 이거를 완결형으로 짓기보다는 다음 정권의 민주당이 추진해야 될 무주택자 정책으로 좀 더 완성도를 높여가는 게 좀 중요하지 않느냐. 지금 그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가 뭐 24차례냐 26차례냐 땜질식 대응이다라고 비판을 들었는데 네. 저는 지금 뭐 일단 재산세 부분은 급한 불 끄고 종부세 문제나 그다음에 대출 완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가 뭐 완성형의 뭔가를 내놓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요. 이런 정책을 펼칠 경우에 반대급부의 목소리들, 뭐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뭐 대출을 갖다가 하면은 또 대출에 대한 문제기가 나오고 네. 그 다음에 LTV 종부세를 갖다가 올리면은 그러면은 무주택자들은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누구나 집처럼 좀 더 완성도가 높은 정책을 위해서는 네. 방향성만 정하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차기 정권에서 민주당이 추진할 그런 부동산 정책으로 가다듬는 게 좀 민주당 그 송영길 대표가 리더십을 훼손당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분열적인 갈등보다는 서로가 머리를 맞대는 그리고 당이 후보들을 주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점에서 송영길 대표가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라. 오히려 완성도를 높이는 게 지금으로서는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권 대진표가 확정이 됐죠. 오늘 두 후보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또 이준석 전 최고위원 이어서 들어보시죠. 아시다시피 이번 당대표는 정말 어려운 자리입니다. 제가 고차 방정식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당 안에 훌륭한 후보들만을 갖고 치를 수 있는 그런 대선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통상의 당대표가 아니라 전시를 지휘할 장수가 필요한 그런 당대표고 어떻게 보면 가시밭길이고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런 어려운 이 당대표 자리를 맡아서 대한민국 국민이 승리하는 그런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젊은 지지층의 지지를 영속화하려면은 우리는 크게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우리는 다시는 진실과 정론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비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극단적인 주장 그리고 극단적인 수단과 완전하게 결별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자신의 실력을 바탕으로
당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경쟁 선발제를 주요 당직에 도입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표현 하나하나를 좀 보면 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전시를 지휘할 장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런 표현이 좀 눈에 띄고 이 전 최고위원은 불가역적으로 보수를 크게 좀 바꿔야 한다. 두 후보 사이에 이미 이 발언에서부터 차별화가 좀 보여요? 네, 지향하는 점을 분명하게 했고 또 본인이 강조하고 싶었던 점을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패한 상태에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당대표에 출마하는 부담감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심정이라는 얘기를 하게 된 것은 당대표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싶다는 의지보다도 지금은 당이 워낙 어려운 상황에서 자칫 리더십이 잘못 서게 됐을 경우는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정권 교체에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희생적 의미를 바탕으로 본인이 나왔다.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젊은 상태 속에서 지금 여론조사가 일부 높게 나오긴 하지만 당내에서 과연 되겠는가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상황을 변화에 더 방점을 둘 때만이 영속적인 젊은 층의 지지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었던 부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강조하고 싶었던 상황을 더 언급하면서 선거 국면을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내일 후보자 공고가 나오게 되고 토요일이면은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전당대회 레이스가 시작되는데 현재까지 기준에서는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적어도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흥행에는 성공을 했다. 지금 두 후보만 놓고 봤을 때 누가 조금 더 서로를 의식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은 워낙이나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날 당의 원내대표까지 지내면서 충분한 리더십을 보여줬고 지금도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여론조사 수치를 이미 보이고 있는 터라 네.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충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반면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사실 다른 사람 눈치 보는 정치 스타일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두 정치 모두 자기의 갈 길을 향해서 투벅투벅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오히려 지금 이 두 사람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직전까지 당의 원내대표를 했던 주호영 원내대표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또 당에도 굉장히 유력한 주자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렇게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관심이 주어지는 그런 전당대회 기회들이 좀 많아졌으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진표가 확정이 됐는데 각각의 좀 얼굴과 이름을 한번 좀 노출해 주시죠. 네, 대진표가 확정이 됐습니다. 자, 10명이 지금 추려졌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이런 경선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구 세력 간의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는데 이 면면을 놓고 봤을 때 어떤 특징이 좀 보이세요? 글쎄요, 지금 언론에서 지금 이 10명 중에서 7분은 뭐 중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이제 김웅 의원, 김은혜 의원이 초선이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이제 원외 인사죠. 예. 이렇게 보면은 뭐 7대 3의 어떤 신구 대결 이다 이런 이제 느낌을 줘요. 근데 사실 들어가 보면 지금 뭐 나경원 원내대표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언론의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잃을 게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게 되면 어떤 걸 잃게 되는? 지금 서울시장 후보에서도 떨어졌는데 당대표에서 특히나 신인들한테 밀려가지고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타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말을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로 기회를 잡았는데 여기서 만약에 대선에 실패한 지도부가 된다 또는 지도부에 못 올라간다 이럴 경우에 얻을 타격은 굉장히 크죠. 반면에 이준석 전 최고 같은 경우에는 잃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지르는 것 같아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 내놓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구 갈등이 당에게 뭔가 성과물로 쌓여야 되는데 지금 이제 사실 당 내에서 이준석 전 최고 같은 경우가 여론조사 1위로 나오는 거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응이 좀 약간 얼떨떨한 내용이에요. 무슨 조사 얘기냐면 결과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리고 계속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준석 전 최고가 언론 노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인지도도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정작 당에는 뭐랄까요? 이 호불호가 갈려요. 특히나 이 비호감 의식, 그다음에 지지 기반이 이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활동도 왕성하고 인지도가 있지만 당내에서는 지지 기반이 이렇게 있는 편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내에서는 만약에 김웅 의원 또는 김은혜 의원처럼
소위 말하면 자산으로서 이미 당 안에 자리를 잡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만약에 여론조사에서 1등이다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파급력 있고 또 실제로 세력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원외에다가 지지 기반이 없는 이준석 전 최고만 뜨니까 이 김웅 의원이나 김은혜 의원이 상대적으로 죽어버린단 말이죠. 예. 좀 그런 측면에서 신구 갈등이 조금 당의 소위 말하면 자산으로 쌓여야 되는데 쌓이지 않고 개인 인기로 이게 빠져버리거나 뭔가 남지 않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 오히려 이제 사실 김웅 의원이나 김은혜 의원이 그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죠. 소위 말해서 그 컷오프에서 이분들이 그 떨어질 경우에 사실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그 대안으로서 이준석 전 최고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좀 그러면은 상당히 좀 국민의힘 내부가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번 신구 갈등이 좀 당의 자산으로 남아야 된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준석 전 최고가 당에 얼마나 이제 소위 녹아드느냐, 이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당에 얼마나 녹아드느냐 그 부분과 또 이 컷오프라든지 이제 본 경선 과정에서 당심이 반영되는 비율로도 좀 한번 비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비 경선과 본 경선. 네. 본 경선 같은 경우는 당원 70%, 여론조사 30%의 비중으로 선거가 진행이 되고요. 예비 경선을 통해서 한 5명 정도가 컷오프 안에 들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원 비중이 5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비중이 50%가 되기 때문에 네. 본 경선보다는 여론조사 비중이 조금 더 많이 반영이 되게 되는 상태가 되겠죠. 이 5명의 사람이 누가 들게 되는가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주목해볼 대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지금 여론조사에서 조금 뒤처지고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가장 먼저 초선이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깃발을 들었다라고 언급되면서 주목도를 높였던 게 김웅 의원이기도 네. 합니다. 그래서 김웅 의원이나 김은혜 의원이 과연 이 5명 안에 과연 선발될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 많은 관심들이 높아지기 시작할 것이고요. 앞으로 치러지게 되는 이 전당대회가 젊은 세대와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인 세력 간의 갈등 구도로 치러지기보다는 같이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가면서 어떻게 하면 어떤 지도부가 선출될 때 정권 교체를 위한 길에 조금 더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건전한 경쟁으로 가야지 자칫 잘못 대결 구도가 너무 심화되는 순간 오히려 국민의힘 전체적인 지지율이 빠지게 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와 기대가 공존이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본 경선을 거쳐서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가 관건이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5명을 추려가는 그 과정 또한 국민의힘의 어떤 미래를 좀 엿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지점들이 또 있을 것이고요. 근데 막상 이 예비 경선을 치렀을 때 국민들이 바라봤던 후보들이 이 5명 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당대표, 국민의힘의 지도부에 대한 구상들, 안들이 아마 국민들 각각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최종적으로 당대표가 선출됐을 때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감과 전혀 다른 상태로 가게 되거나 그 중간에서 노정되는 갈등들이 촉발되기 시작한다면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보다 훨씬 더 큰 격차를 벌이면서 국민의힘이 가졌던 기대감들이 그대로 바닥으로 거꾸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국민의힘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대권 주자들 행보 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이제 이재명 지사의 싱크탱크가 오늘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현역 의원들 30여 명이 참석한 것이 눈에 띄고 특히나 초선 의원들도 25명이 나 포함된 걸로 볼 수 있겠죠. 네. 네. 생각보다 당내에 의원 국회의원 출신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시 지지율 1위다 보니까 가능성을 본 그 국회의원들이 많이 이제 좀 된 것 같아요. 이제 오늘 포럼 이름이 저는 굉장히 좀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공정은 지금 뭐 여기저기 다 나오니까 그런데 네. 성장과 공정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는 이제 코로나 시대에 경제가 침체돼 있고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성장, 이건 뭐 불가피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대의 어떤 흐름,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여기에 담아낸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앞으로 좀 차기 대선에서 이야기할 부분들을 좀 이 안에 담은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줬어요. 네. 좀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이재명 캠프, 소위 아직 뭐 캠프라고 불리긴 뭐하지만 사실상의 이 캠프 출범식 아니냐, 뭐 대선 출정식 아니냐 이런 느낌까지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초선 의원들이 좀 다수 참여한 건 어떤 의미가 또 보세요?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에 뭐 친문의 견제를 받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예. 그런데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번 초선 뭐 사실 친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 안에. 그렇게 본다면 꼭 그렇지 않다. 이런 어떤 이제는 이재명 소위 대망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당 내에서 조금씩 현실화돼가는 그런 이제 좀 가능성을 갖다가 보여준 측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초선 의원들 뭐 다수 참석한 것도 눈에 띄지만 박원순계, 이를테면 이제 박원순계 핵심 인사죠. 3선의 박홍근 의원이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 출신이 아닌 대선 후보 이재명 지사 원내외 인사 합류가 앞으로도 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대 후보라고 볼 수 있는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가 제대로 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있게 되는 대통령 선거 경선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과거의 문재인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이해찬 전 대표마저도 사실상 이재명 지사를 돕는 것이 아니냐라고 언급이 될 정도의 상황입니다. 아마 민주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움직이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고 이것을 이제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재명 대세론을 꺾으면서 새로운 주자가 다시 한번 경쟁 구도를 만들기에는 이미 너무 어려운 상태로 치달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떤 세력 확장에 대한 자신감의 어떤 표출이었을까요?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견제구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표현이 등장했는지 들어보시죠. 참 제가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살짝 보여지는 부분적인 포장지밖에 제가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좀 빨리 정치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부를 다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판단을 받는 것이 정치인 또는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분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맹이를 봐야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써보기라도 해야 되고 한데 포장만 이렇게 자꾸 또 예쁜 부분만 자꾸 보여주셔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우리 김병민 의원께서 이 발언 나갈 때 쓱 웃으셨거든요. 네. 미소의 의미를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예. 네. 그 표현과 비유를 굉장히 재밌게 비유를 해주셨는데 네.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사를 앞서가는 각종 여론조사 지표가 나온 게 한두 달의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꽤 오랜 기간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압도적인 1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치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럼 윤석열 전 총장에게 그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많은 국민들은 그 겉으로 보여지는 예쁜 포장지만 보고 그 많은 국민들의 표심이 여론조사에서 1위 윤석열을 만들어냈을 거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재명 지사가 뾰족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하루속히 나와서 한번 겨뤄보자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윤석열 전 총장 자명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네. 이재명 지사 얘기처럼 본인 스스로 대권에 의지가 있다면 결단을 내리고 뛰어들어야 될 시점들이 이제 점점 다가오는구나라는 생각에서 저절로 웃음이 좀 지어졌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본인은 기본 시리즈다, 뭐 그다음에 정책 대안이다 이래가지고 알맹이를 가지고 승부하는데 윤석열 총장은 헌법에 대해서 한두 마디 얘기한 거 외에는 어떠한 것도 아직은 밝혀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견제다라고 하긴 뭐하지만 좀 이제 좀 이야기를 좀 내놔 봐라. 도대체 출마한다는 얘기 들리는데 그 벌써 1년 전부터 들리고 있는데 도대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거냐. 내용 없이 지금 뭐 1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윤석열 총장이 지금 뭐 내공을 쌓는 중이라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TV 토론이나 향후에 이런 소위 정책 그 공방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재밌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네, 사실 이 대목에 대한 윤석열 전 총장의 반응이 좀 궁금하긴 해요. 네,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사에 대한 견제구도 날아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당 내에서 독주가 이어지다 보니 견제성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엔 박용진 의원이 한마디 했어요. 네,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도 당연히 앞서가고 있는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실망이다라는 언급을 끄집어냈는데요. 네.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랑 입장들이 바뀌게 됐던 사면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난 대선에서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사면 절대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재명 지사가 급격하게 인기가 좋았던 건 사이다 발언의 정치인으로 떠올랐기 때문일 거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유력한 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보니까 특정 지지층만을 위한 발언보다는 조금 더 폭넓게
동시에 중도적인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앞서 얘기했던 포럼에서의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언급하기도 하고 보수적인 사람들에게도 더 접근하기 위한 내용들이 변하고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견제구를 박용진 의원이 언급하고 있고요. 박용진 의원이 대선 출마 선언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은 조금 지지율이 미약한 상태지만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측면들이 보입니다. 네. 2017년도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이라고 하는 당시 기초자치단체장이 그 정도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번 대통령 선거를 두고 재선의 박용진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의 안희정, 이재명이 했던 역할 그 이상을 해내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다소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침 또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좀 화면에 올려주시고 어떻습니까? 여전히 양강 구도긴 한데 1, 2위가는 다소 격차가 좀 벌어지긴 했어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잠행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조금씩 지지율이 좀 빠지는 건 분명한 것 피로도가 같습니다. 좀 있다고 네, 좀 보시나요? 있는 것 네. 같아요. 뭐 이거는 이제 향후에 이제 출마 선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지 그 이유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다른 부분에서 사실은 그 눈에 띄는 게 없는데 소위 지금 여당 내에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 여기에 지지율이 변동이 없는 게 지금 네. 이제 민주당 그 소위 그 빅3 중에서는 굉장히 좀 뼈아픈 대목이 아닐까. 이낙연 전 총리가 두 자릿수를 보이긴 하지만요. 네, 뭐 9%, 10%를 좀 왔다 갔다 하고 정세균 총리는 좀 마의 5%를 좀 못 넘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그런 측면에서 이게 과연 이래가지고 흥행이 될까? 좀 그런 측면에서 아까 박용진 의원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뭐 지금 10명 가까운 후보들이 있긴 하지만 네. 뉴페이스로서는 유일하거든요. 좀 지금 가상화폐라든지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사이다 발언을 좀 이렇게 내놓는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 유치원 3법처럼 국민들의 어떤 마음과 부닥치는 면이 있다면 뭐 폭발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은 그런 기회를 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제 경선 과정, 특히 예비 경선 과정에서 박용진 의원이 어느 정도 선방을 할지 이건 좀 흥미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은 뉴페이스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김동연 전 부총리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언급을 해서 화제가 됐는데 이번엔 여당 쪽에서 언급이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일단 들어보시죠. 김동연 부총리하고는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스스로도 저는 문재인 정부 초대 부총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한테 말씀하실 때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신의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동연 부총리는 그 민주당이나 이광재 의원과 함께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그건 더 두고 봐야 될 일이죠. 일단은 더 두고 봐야 될 일이죠까지 들었습니다만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쪽에서 지금 김동연 전 부총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김동연 전 부총리가 흔히 말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항하는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거나 정치에 출마하게 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권 입장에서는 특히나 더 그런 것 같고요. 다만 김동연 전 부총리가 만약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고 본격적으로 선언을 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서 사회적으로 커지는 양극화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경제 침체 문제를 끌고 갈 수 있는 국민의 삶과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 대통령의 기치를 김동연 부총리가 끌고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지금 있게 되는 대통령 선거 구도를 한 번쯤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카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SNS에 글을 올린 거 보니까 본인 스스로 성장했던 흑수저에 대한 성공 신화에 대한 메시지를 좀 담아내면서 기회라는 키워드를 끄집어냅니다. 윤석열 전 총장 하면 누가 뭐래도 공정에 대한 메시지, 공정과 정의를 본인의 화두로 끌어냈다면 김동연 부총리가 앞으로 내세우고자 하는 시대적 화두 속에 기회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과거 영국의 보수당이 전당대회에서 전체 보수당 전당대회를 가두고 있는 키워드 하나가 오퍼튜니티, 기회라는 단어 한마디였습니다. 국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기회를 어떻게 구현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강론들을 가지고 경제 대통령과 맞물려서 김동연 부총리가 만약에 현실 정치판에 뛰어들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파괴력 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다시 한번 그 SNS 문구 올려봐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야 양쪽에서 언급된 상황인데 주목할 부분은 기회복지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보면 이재명 지사 비롯해서 여권 주자들이 제안했던 어떤 복지의 개념과는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현금성 복지에 대해서는 뭐 비판도 많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이게 과연 이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김동연 부총리가 또 그동안에 이제 많이 나왔던 현금을 줄 게 아니라 소위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갖다가 그런 낚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측면의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이제 김동연 부총리가 떠오른다면 아무래도 야당행으로 그러니까 소위 삼지대나 또는 네. 야당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 점에서 이광재 의원이 신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일종의 지금 야당행 이야기가 나오니까 견제구를 좀 던진 거 아닌가. 당신 우리 사람인데 어디가 이렇게 그런 측면으로 좀 읽히고요. 네. 만약에 윤석열 카드가 뭐 무산되거나 또는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다면 빠르게 김동연 부총리를 갖다가 전 부총리를 야당에서 좀 영입해서 소방수로 쓸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여당에서도 그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교수님 또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지 저 사람? 안철수요. 잠시 후 오늘 법석을 알리고 북부에 이어 장막 교통 소리가 온누리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불기 1565년 명은 희망과 치유의 연dam을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과 불자 모두의 고통을 치유하고 부처님의 자비와 희망이 온 세상에 자, 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확 바꾸어야 합니다. 노선과 정책이 더 낮은 곳으로, 더 중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계층과 세대 등 모든 것을 아우르는 거대한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 중도라는 것이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는 바른 길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도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도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요? 해보자. 아니 누구 달 건데? 의원님 화이팅! 일단 끝나고 이쪽으로 와. 아까 제가 모두 발언에서 잘못 읽은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백신 양치기 소년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미 배포해드린 원고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백신은 총 몇 명분을 확보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빨리 들어와서 접종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문재인 정권은 백신 양아치 소년 신세를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백신 양아치 소년 신세를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첫 일정으로 한국 전 참전 전사자들이 안장된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지 시각 20일 오전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알링턴 국립묘진의 무명용사의 묘를 찾아 참배하고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운 군인들의 희생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로 맺어지고 오랜 세월 다져진 한미동맹을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더욱 강력하고 포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980년대 대표적 인권 침해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밧줄로 발을 묶어서 거꾸로 매달고 입에 자갈 딱 물리고 그런 개패듯이 폈습니다. 그 잠을 못 자고 그 인간한테 밤새 고통을 받아야 되니까 차라리 한번 당하고 말겠다 싶은 그런 심리로 1975년부터 12년 동안 3천여 명이 갇혀 강제 노역하고 구타와 학대, 살인, 성폭행 등이 자행됐던 형제복지원. 인권 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차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13명, 배상 청구액은 모두 84억 3천만 원입니다. 피해자들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원장 개인의 단순한 불법 행위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대한민국에게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제기하는 최초의 소송인 만큼 기대와 걱정이 교차합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과거 형제복지원 원장 고 박인근 씨의 불법 감금 혐의 무죄에 대한 판단을 뒤집어달라는 검찰의 비상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형제복지원의 감금과 노동력 착취를 묵인, 비호했다고 결론 내려 피해자들은 이를 근거로 국가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피해자들이 실제로 어떤 피해를 받고 국가에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배상액은 어떻게 환산해야 하는지 등입니다. 국가배상법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형제복지원 피해가 이에 해당할지가 관건입니다. 형제복지원은 80년대 사회 정화라는 명분으로 수많은 민간인을 강제 수용했던 과거 국가 권력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피해자와 유족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경남 거제시에 있는 대형 조선소에서 선박 건조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50살 A씨가 추락했습니다. A씨는 선박 엔진룸에서 케이블 설치 작업을 하다가 8m 아래 선체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사측은 사고가 난 선박을 작업 중지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15주 만에 0.1%대 상승하면서 2사 주택 공급 대책 직전으로 되돌아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완공된 지 30년이 지나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서울 노원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역세권 84제곱미터의 경우 10억 원대 거래되는 등 여전히 강세입니다. 5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이 한 주 전보다 0.1% 오르는 등 이른바 2사 주택 공급 대책 직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0.1% 상승률은 15주 만에 처음으로 주로 재건축 단지가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피한 노원구가 0.21% 올라 서울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노원이나 강남권 같은 재건축 밀집 지역이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수도권도 상승하며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시흥 0.86% 등 교통 호재가 있는 역세권 단지와 오산과 평택 등도 개발 사업 기대감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 누그러들지 않으면서 타 지역 거주자의 매입이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1분기 27.3%로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하남시가 50%에 육박했고 광명과 구리, 김포 등도 45%를 넘었습니다. 두 채 중 한 채는 외지인이 산 것입니다. 구입자 가운데는 30대 이하 젊은 층의 매수가 많아 서울을 벗어나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2년 전 일본 우익 세력의 반대로 전시 중단 사태까지 벌어졌던 위안부 소녀상이 올여름 다시 나고야에서 시민들을 만납니다. 도쿄 이경화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8월 일본 나고야시에서 열린 국제미술전 아이치 트리엔날레. 당시 전시된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우익들의 협박과 항의로 행사는 사흘 만에 중단됐습니다.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며 시민단체와 예술가들이 반발하자 주최 측은 전시를 재개했지만 행사는 곧 막을 내려야 했습니다. 당시 볼 기회를 빼앗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한 시민단체는 오는 7월 나고야시에서 다시 위안부 소녀상 전시를 열기로 했습니다. とにかく見ていただいて、いいか悪いかは一人ずつがお感じになれば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ね。それはこれはいけない、あれはいいとかっていうのをね、政治家がチェックするというのはそれはおかしいんじゃないかと思う. 위안부 소녀상 전시를 둘러싼 파문은 지금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우익 세력을 중심으로 소녀상 전시를 허가한 아이치현 지사의 퇴출 운동을 벌였지만 서명 대부분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세상을 떠난 사람 명의까지 도용한 가짜 서명의 관계자들은 결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高須会長の方がSNS でですね、発信され出したんですよ。それ恥かかせられませんよね。 기세 좋게 서명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이제는 발을 빼고 있습니다. これでちゃんと全容が明らかになって河村さんは本当に関与が全くなかったんだということがはっきりすると思いますよこれで. 여전히 반성 없는 우익들의 모습은 이 단체가 다시 위안부 전시를 준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다 많은 사람이 일본의 어두운 과거를 직면하고 화해의 길을 찾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まだ謝ってないということで、しかも日本が謝る責任があるんだという、それが戦争責任をね果たすことだということをね地道に繰り返し伝える、それの一環ですよね.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을 만든 중국의 젊은 사업가 장 이밍이 갑자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경제매체인 차이신은 38살의 틱톡 창업자 장 이밍이 틱톡 본사인 바이트댄스의 상장을 눈앞에 두고 전체 임직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틱톡 창업자 장 이밍의 갑작스러운 사임은 최근 중국 당국이 인터넷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가상화폐 채굴 국가로 알려진 중국에서 가상화폐 발행과 거래는 물론 채굴까지도 엄격하게 금지하는 조치가 나왔습니다. 중국 관변 매체인 글로벌타임스 신문은 네이멍구 자치구 정부가 지난 18일부터 숨어있는 가상화폐 채굴 시설에 대한 주민 신고망을 만들어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신고 대상에는 데이터 센터로 위장해서 세금이나 토지 또는 전기료 감면 혜택을 받는 사례는 물론 채굴 활동을 유치하는 땅 주인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가상화폐 매각 가능성과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가상화폐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시중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들의 범죄 이력까지 들여다보겠다고 나선 상황이어서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이 오전장에서 5천만 원 선을 오르내리며 거래됐습니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전날 밤 10시쯤 개당 가격이 4,259만 5천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14일 기록한 업비트 내 역대 최고가 8,199만 4천 원과 비교하면 반토막이 났습니다. 달러 기준으로도 비트코인은 한때 30% 가까이 가격이 내려앉아 올해 1월 말 이후 가장 낮은 3만 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머스크가 띄워온 도지코인도 급락해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비트코인에 이어 시가총액이 두 번째로 큰 이더리움도 폭락해 300만 원 초반대까지 밀려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테슬라의 비트코인 매각 가능성에 중국 당국이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게 악재가 됐습니다. 테슬라 CEO 머스크가 비트코인 계속 보유를 시사했지만 위축된 투자 심리를 돌려놓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암호화폐라는 어떤 시장이 굉장히 악화되겠다는 시그널을 계속 받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면은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게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거니까.
이런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종합 검증 역할을 맡게 된 국내 시중은행들이 실사 과정에서 거래소 임직원 등 관계자의 사기, 횡령 이력 등까지 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정적 사건 발생 여부 등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반적 평판, 외부 해킹 발생 이력 등 시스템 안정성, 보안 등도 모두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거래소 가운데 최근 실질적 소유자가 사기 혐의로 기소되고 잦은 매매 입출금 지연과 사고로 물의를 빚고 있는 빗썸이 은행권의 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남극에서 면적이 제주도의 2.3배가 넘는 세계 최대 빙산이 바다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유럽 우주국은 현지 시간 20일 남극 론 빙붕에서 세계 최대 빙산이 떨어져 나와 웨들해에서 표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76이라고 이름 붙은 이 빙산은 길이가 170km, 너비가 25km로 측정됐으며 면적은 제주도의 2.3배인 4,320제곱킬로미터입니다. 남극의 기온 상승으로 만년 넘게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던 라르센 빙붕이 1995년, 2002년 붕괴했으며 근처에 있는 윌킨슨 빙붕도 2008년, 2009년에 갈라졌습니다.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활화산인 시칠리아 에트나 화산과 스트롬볼리섬 화산이 같은 날 분출했습니다. 이탈리아 국립지질화산연구소는 에트나 화산이 현지 시각 19일 오전 2시 40분쯤부터 5시간 가까이 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에트나 화산에 이어서 이날 오후에는 시칠리아 섬 북쪽의 스트롬볼리섬 화산이 활동을 시작해 최대 2km 높이의 연기 기둥을 내뿜었습니다. 두 화산의 분출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형 사이클론 타우크테가 덮친 인도 서부 아라비아해의 바지선 침몰 해역에서 시신 37구가 발견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해군 함정과 수색팀이 문바이 인근 해안에서 침몰한 바지선 탑승자 중 37명의 시신을 발견했으며 38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해상 유전에서 작업 중이던 이 바지선은 지난 17일 인도 서부 해안을 따라 북상하던 타우크테로 인해 침몰했습니다. 바지선에는 261명이 타고 있었으며 180여 명은 수색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오늘 하늘이 흐리고 곳곳에 비도 내리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특히 충청 이남은 선선함을 넘어 서늘함이 느껴지기도 했는데 내일 오전까지 곳곳에 비가 내린 뒤 점차 그치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도 구름이 잔뜩 끼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21도, 대구도 21도에 머물며 대체로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비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강원과 영남에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또 동해안에는 오후까지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영동에 최고 40mm, 다른 지역은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예년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1도, 대전 20도, 광주 20도, 부산 22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예년 기온을 웃돌며 다소 더울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목요일 밤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